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제이오의 기업 분석과 수혜 측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도 표시해놨지만 제이오의 미래 가치가 아무리 높다지만 이건 좀 이런 상황입니다. 먼저 회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오가 어떤 회사인지 알려면 어떤 품목으로 돈을 버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제이오의 품목별 매출을 살펴보면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분이 2019년에는 거의 다인 99%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85.3% 매출 대부분이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랜트 엔지니어링은 무엇일까요? 먼저 플랜트의 뜻을 알기 위해 영어 사전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식물, 초보, 나무 이런 뜻으로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동사로 사용될 때는 심다의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뜻으로는 공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임플란트도 플랜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이 플랜트라는 단어는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2018년 이후 공장들이 생겨날 때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기반을 닦고 여러 가지 설계를 하면서 이 공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식물과 같다, 비슷하여 사용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플랜트가 아닌 공장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단어는 바로 팩토리일 것입니다. 팩토리 말고 그럼 플랜트는 둘은 뭐가 다를까요? 팩토리의 유의어로는 바로 플랜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팩토리와 플랜트, 공장,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 공장입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은 팩토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는 전기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파워 플랜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플랜트는 전기나 아니면 중간에 이 사용되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경우 플랜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최종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물건들을 만드는 것을 팩토리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플랜트가 더 넓은 의미의 공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산업 밸류체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피드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설계를 의미합니다. 이 입찰을 할 때 해당 플랜트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가장 기초적인 설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기초 설계, 상세 설계에 해당하는 설계 과정이 있고, 이 설계 과정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매하는 구매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와 구매된 자재를 바탕으로 공장을 만드는 시공 과정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제대로 생산이 되는지 테스트하는 테스트 과정, 모든 것이 완료된 이후 유지 보수까지 하는 이런 전반적인 프로젝트 흐름이 있습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사업은 이 부분에서 일부분만 할 수 있고 전체를 하기도 합니다. 제이오가 하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 부분을 보면 석유화학, 2차 전지 등 반도체, 여러 가지 플랜트들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플랜트 매출이 85%를 차지하는 제이오지만 공모가를 산정하는 주당 평가가액 산출 내역에서 플랜트 부분은 아예 제외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사실 플랜트는 고부가 가치 산업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산업은 아닙니다. 만약 제이오가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 부분만 했더라면 이번 공모는 아마 인기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매출이 제일 많지 않은 두 번째 품목, 전지 소재, 탄소 나노튜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제휴의 밸류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보여드렸지만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도 매출이 훨씬 많은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분은 아예 사용하지도 않고
탄소 나노튜브 전지 소재 부분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탄소 나노튜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오는 탄소 나노튜브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경이 5에서 7 나노미터로 매우 작은 부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탄소 나노튜브는 무엇일까요? 탄소 나노튜브를 보시면 매우 독특한 구조로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구조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얇고 가볍고 구조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강철의 7배나 되는 탄성을 가졌고 강철의 100배에 되는 인장 강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리선의 1000배 이르는 전기 전도도를 가질 수 있고 다이아몬드의 2배 이르는 열 전도도로 가능합니다. 이처럼 탄소 나노튜브는 매우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한때는 꿈의 소재로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탄소 나노튜브는 벌써 발견된 지 1991년으로 매우 오래된 상황이긴 합니다. 탄소 나노튜브가 매우 가늘고 여러 가지 성질이 좋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부분입니다. 기존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카본 블랙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카본 블랙 대비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하면 깜짝이야. 네,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하면 10% 도전성, 전기를 전달하는 성질이 향상되고 이 탄소 나노튜브가 보시면 구조적으로 얇고 가늘고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적은 양을 사용해도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양이 줄어든 만큼 여기에 리튬과 같은 이 전지 물질들을 넣을 수 있어서 전체적인 전지 성능의 향상을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다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가 발암성 물질이다 라는 내용의 연구와 여러 가지 글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탄소 나노튜브를 포함한 3종의 나노물질을 발암물질로 지정하고자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그 결과 이 결과 탄소 나노튜브의 발암성 평가가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정 탄소 나노튜브의 한 종류인데요. 발암성 가능 물질 EB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룹 1은 인간에 대한 발암 물질로 매우 위험한 물질이고 그룹 2는 EA는 인간에 대한 발암 우려가 있는 물질, B는 인간에 대한 발암성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결국 탄소 나노튜브가 최종적으로 발암물질로 지정이 된다면 모든 것은 어디서든 사용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나노튜브처럼 그룹 2B 발암 우려 물질로 한 것들 중에 아직까지 사용되는 물질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얘기 드렸던 카본 블랙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이 발암 물질 지정이 된다면 산업화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어 더 큰 장벽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곤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최근 자료에서도 해당 물질이 발암 물질이다 확실히 지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탄소 나노튜브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LG화학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17년부터 양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일본과 프랑스 등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주력 사업인 2차 전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탄소 나노튜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LG화학은 생산량을 기존의 500톤에서 1700톤 규모로
확대 중이라고 이 논문에서 봤는데요. 최근 기사를 찾아보니 전자신문 기사를 통해서 2022년 8월 30일 이미 1700톤 올리는 것은 끝났고 제3공장 1200톤을 넘어 제4공장 3200톤 규모로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LG화학은 제4공장까지 모두 건설이 완료되면 총 6100톤의 생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제이오는 그러면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이오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의 생산량은 연간 300톤 수준입니다. 현재까지는 300톤 수준이지만 2023년 1000톤 규모로 증설을 완료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 연간 5000톤 규모로 생산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제이오는 LG화학 다음가는 두 번째로 많은 생산량을 갖게 됩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현재 카본 블랙이 사용되고 있는 이 소재 산업에서 이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는 다중속 탄소 나노튜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차세대로 소수벽 탄소 나노튜브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제이오가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이 유일하게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더욱 더 많은 새로운 소재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이오는 현재 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비해서 적자 규모는 줄어들긴 하였지만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탄소 튜브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예정인 거죠. 네, 2022년 기준 추정 매출이 114억 원이지만 2025년엔 12.62배 성장한 1,44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대로만 된다면 매출이 3년 사이에 무려 거의 13배나 성장하는 고성장 사업입니다. 하지만 제이오는 공모가를 산정하기에 비교 기업으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첨보, 일진 머티리얼즈,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누구나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우 높은 거래 배수인 29.36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매우 높고 낮은 두 기업은 제외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해당 기업들이 너무나 인기가 높은 기업이기에 이 거래 배수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분은 가치평가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의미 없는 부분이라 빼고 생각하셔도 되고 어차피 평가의 기준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소재의 사업 부분의 가치만 2024년 기준으로 거래 배수를 더하여 매우 높은 가치를 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제이오의 공모가 산정 과정이 그렇게 낮은 과정이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이오의 청약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오는 2월 7일 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2월 8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제이오의 청약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상장은 그 다음 주인 2월 16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약 일정이 겹친 센즈랩과는 상장이 다른 것이 장점입니다. 두 청약 모두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오늘 발표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오의 희망 공모가액은 10,000원에서 13,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공모가액은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13,000원이었습니다. 수요예측 결과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2호의 수요예측에 1174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352.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상단을 기록한 거에 비해 경쟁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진행된 수요예측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제2호는 대명에너지 저스템보다는 높고 탑머티리얼 산돌보다는 낮은 수요예측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주 높은 청약들과 아주 낮은 청약들 사이에 있는 중간 정도의 경쟁률입니다. 이어서 수요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이 낮아도 수요예측 분포가 압도적으로 좋으면 상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수요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상단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하단과 하단 미만에도 수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건수 기준 수요예측 분포를 원형 차트로 살펴보면 상단이 66.24%로 제일 많지만 하단도 무려 22.14%나 되고 하단 미만도 3.79%나 됩니다. 결국 하단과 하단 미만에도 약 4분의 1 정도의 수요 예측이 있었는데 그냥 상단으로만 이 공모가가 결정된 것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5.79%, 수량 기준으로 4.34%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그렇게 높지 않고 해당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기타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진행된 수요예측 의무보유 확약과 비교해보면 제2호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는 2022년 평균 10.15%보다 크게 낮고 선바이오 WCP보다 조금 높습니다. 대성하이텍 OSP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제2호는 경쟁률이 그리 높지도 않고 의무보유 확약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되게 애매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2호의 수요예측 결과만 놓고 본다면 청약을 할지 말지를 바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2호의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는 일반 청약자에게 100만 주 2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겐 60만 주 1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가 130억 원으로 규모가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100만 주로 균등 주식이 50만 주나 되기 때문에 제2호 청약, 균등 청약으로도 주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2호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제2호는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개설을 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일반 등급의 경우 15,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5,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9,75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이 50주입니다. 50주의 청약 증거금은 32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다행히 구주 매출은 없고 모두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으로 모인 돈은 모두 제2호의 공장과 연구개발에 사용됩니다. 최근 더 중요해진 상장의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공모가는 13,000원이고 상장 시가총액은 약 4,074억 원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약 430만 주가 있습니다. 제2호의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4.58%로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장일 시가총액이 큰 편이기에 시가총액을 반영한 유통 가능 금액은 1,001억 원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 배정 비율인 250% 정도 반영이 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3.75%로 낮아지고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약 968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으로 변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절반이 넘는 55.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가 12.98%, 기관 투자자가 31.16%입니다. 기존 주주가 절반이 넘는 55.86%인 점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큰 편인 약 559억 원입니다. 기존 주주 비율과 금액이 큰 편이 이번 청약에서 가장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상장 종목과 의무보유 하격 전 유통물량을 비교해보면 제2호의 상장일 유통물량은 선바이오, 바이오 FDNC보다 조금 높고 바이오 노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2호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와 상장일 유통물량이 거의 비슷했던 바이오 노트의 주가를 살펴보면 공모가 9,000원을 상장일 이후 며칠 동안은 유지하였습니다. 현재는 공모가보다 하락한 상태이지만 공모가에 비해 아주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바이오노트의 상장일 매각 주체별 유통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20.38%로 제2호보다 낮은 점이 차이점입니다. 제2호는 무려 절반이 넘는 55.86%입니다. 제2호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이 대부분 이 기관 투자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의 양으로만 따지면 개인 주주 4명이 상당 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도 기존 주주 7명이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제2호는 기존 주주 11명이 주식을 매도하는지에 따라 상장일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관들과 달리 개인 주주들은 상장일 매각할지 매각하지 않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점이 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제2호의 주주 중에 특이사항이 있는 주주는 SK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차전지 전문회사인 SK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호는 SK이노베이션과의 관계를 통해 SK온에게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약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입니다. 특히 센즈랩과 제2호는 청약 일정이 겹치고 있습니다. 자금이 한정적인 분들은 센즈랩과 제2호 사이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두 종목은 동시상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종목 모두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중에서 리스크가 그나마 센즈랩이 조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고 수요 측 결과는 제2호보다 좋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센즈랩에 조금 더 많은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호의 공모가는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 측 결과에 비해 높은 공모가 상단으로 결정되었기에 여러모로 할인되거나 저렴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공모가는 현재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양극재, 음극재, 소재 관련 기업들을 비교 대상으로 거기에 미래 수익을 기반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탄소 나노튜브 관련 2022년 예상 매출이 115억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4,073억 원입니다. 이 매출이 아니라 수익이라 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출인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탄소 나노튜브의 시장성은 매우 밝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에 많이 사용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이 2차 전지 분야에서 제2호의 매출 증대 가능성은 예측한 대로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주의 규모가 큰 것, 상장의 유통 물량이 큰 것이 문제입니다. 매우 안정적인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모험을 하셔서 수익을 보셨던 분들 아니면 2차 전지 테마의 흐름이
제휴웨이도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쟁률에 따라 손실을 감당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적정량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청약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결과만 함께 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청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